어제에 이어 오늘은 방과 위탁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안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네, 이렇게 어깨가 좁게 좁아 보이죠? 그렇게 좁지 않은데. 네. 네, 오늘 문제와 개선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개선할 수 있으니 문제점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개선안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연한 법입니다. 여러분 또 어제와 함께 어디서 계셨습니까? 네, 하나 둘. 네, 방금 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부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개선안인데 개선을 니만 하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아이디어죠. 저의 아이디어일 뿐이고요. 실제 정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다 공유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마련되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이 참 없네요. 그쵸? 네, 교육청에 민원 제기하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 하고 신문고에 민원 제기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잘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든 일을 좀 안 하려고 하시는 우리 교육당국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늘 방과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뒤쳐져 있거나 뒤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후순위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5월 9일이고 40일 남았고 오늘 정말 좋은 소식으로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과후의 이야기 또한 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교육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고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방과후에 대해서 정말 좀 바른 인식과 많은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좋고 훌륭하게 깨끗하고 맑게 자신있게 만들고 싶은데 참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네, 오늘 어제 사실 이야기 나눴던 것에 더 플러스할 문제와 개선을 더 이제 확대할 거고요. 어제 그 방송에 있었던 내용을 저희 매니저께서 보시더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도 뜨끔해요. 이거 너무 과했나? 이렇게 먼저 여쭤봤는데 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다 올리려고요. 다 올리려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희 이 방송 방과 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누군가는 고민을 미리 하고 있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지만 누군가는 2017년도 3월 달에 고민을 했고 이미 그 얘기를 했었다는 증거를 구글을 통해서 남겨놓고 싶습니다.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판단하는 그 길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오늘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소리가 울리시나요? 네. 원래 울리는 목소리라 많이 울리시나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붓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방송이 끝나고 하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갔더니 부은 얼굴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땡땡합니다, 얼굴이. 네, 오늘은 방과 후 위탁, 어제 이야기했었던 방과 후 개요에 이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개선안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점은 다 너무 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의 입장, 우리 쌤들의 입장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논리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기가 어려워요. 워낙 지금 한국 사회, 우리나라의 사회적으로도 그러하고 좀 척박하고, 그리고 과거에 교육 쪽, 특히 공교육 쪽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어떤 권익, 처우, 이런 얘기 나오면 쌍심지를 키고서 반대하는 엄청난 보수적인 세력들 있죠. 저항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또 생각들이 대한민국 교육 쪽에 아무 관계 없는 분들, 학교와 아무 관계 없는 분들이라도 교육을 한 번쯤 학부모로서 경험을 해봤거나 또 그렇게 있거나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은 가장 합리적인 부분으로서 뭐가 도대체 문제인지.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과 위탁의 가장 피해자는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한테 인식시켜드리는 것이, 이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미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모두가 루저입니다. 방과 후 위탁을 함으로써 업무가 경감되기 때문에 본인들이야 뭐 자기 돈도 아니고 업무 경감되고 지르고 먹든 말든 알아서 해 라고 한 학교라고 한다면 위너라고 자기들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궁극에는 루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장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5개, 학생, 학부모, 강사, 콘텐츠, 학교까지 방과 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모두가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그 장표를 이 방송을 통해서 실은 구글에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홍바비님, 조금 울리세요? 내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진짜 울리더구나. 알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하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 선생님. 방송,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계속 아침에 오전에 와서 이거 머릿속은 다 정리를 해놨죠. 며칠 전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장표를 보여드리고, 요거 장표를 보여드리고,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거의 일주일은 고민을 해요. 그리고 주말에 준비를 하거나, 하루 이틀 전에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아침에 오늘의 장표를 준비를 했어요. 좀 맑은 정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제 했었던 얘기들을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빠진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기 싶어서 실은 미리 쓰지 않고 어제 방송한 거 다시 보고, 다시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오늘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 또한 학부모이고 제 둘째가 방과후를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방과후 강사, 그리고 방과후 위탁업자, 그리고 방사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방과후 콘텐츠 개발에 도 참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에서 방과후 위탁을 바라보고 싶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만 못 해봤나요?
네, 학교의 입장에서도 한 번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조금 길 것 같아서 빨리 시작을 할게요. 방과 후 어제 위탁을 했었습니다. 어제 끝머리에 말씀드린 대로 방과 후의 주체는 학생, 학부모, 학교, 강사 컨텐츠입니다. 여기에 위탁 업체라는 것이 이제 주체가 들어왔습니다. 나쁜 놈, 쟤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요. 주체 플레이어가 됐어요. 그들의 역할과 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가 할 거라고 한다면 누군가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막든 안 먹든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왕 들어왔다면 그 플레이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볼 때 각자의 입장에서 다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 하나 다 내려놓고 당초 방과 후 학교라는 것을 했었을 때의 목표인 사교육비 절감과 사교육의 경쟁자, 공교육의 보완, 그리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정말 방과 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이 바로 교육부가 원하는 거고, 교육청이 생각하시는 거고, 학교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그것에 기반한 논리를 가지고 학부모들을 설득하셔서 승낙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위탁이 들어왔는데, 그럼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가? 또 그렇게 될 만한 가능성과 그 사람들의 정말 경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고민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욕할 것도 없고요. 그냥 정확한 교육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학생의 실리 이 여부를 떠나서 방과 위탁이든 학교 직계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 돈을 적게 받든 뭐 컨텐츠가 나쁘든 몰라요. 네, 모릅니다. 그럼 학부모는 알까요? 싸죠. 싸면 좋다고 생각하는, 또 당연히 방과후는 싸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네. 방과후가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절대 방과후는 쌀 수가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2005년도에 방과후가 오픈했을 때, 2006년도에 방과후가 특기적성 오픈됐을 때, 시간당 강사료가 12,000원, 15,000원 정도 있었어요. 그때 대학교 강사료가, 뭐 여러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20,000원이 안 됐던 것 같아, 채. 비슷합니다. 학원이요? 택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싸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도. 결코 싸지 않은 돈을 냈습니다. 왜? 방과후는 싸서 한 게 아니라 학원보단 저렴하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교육이라고 그것을 목표로 두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싼 게 방과후라고 하는 이미지나 컨셉은 원래의 목적에도 맞추지 않고, 예, 이것은 변제되고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왜곡이 된 거예요. 당연히 싸죠. 학원에서 학원의 이익이 빠지니까 강사를 직접, 선생님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아이들이 지도하니 학원 원장이나 학원 프랜차이즈가 가져갈 돈이 빠지니까 유통비가 빠지니까 유통비가 빠지니 직접 소비자들이 직거래를 하게 된 거잖아요, 강사와. 그러니까 당연히 강사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받는 게 아니라 받을 만큼 받으면서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고, 엄마들은 당연히 유통비를 내지 않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그 좋았었던 과거의 그 이유 때문에 방과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또다시 학원 원장, 학원 프랜차이즈를 방과후로 데리고 오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은 얘기하죠. 싸야 된다. 유통구조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 어떻게 싸줘요? 근데 싸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내가 작년까지 3만원 했는데 올해는 뭐 26,000원만 돼도 돼. 와, 위탁 정말 좋네.
그게 어떻게 구조상 맞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당연히 누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나라가 지원해 줄까요? 방과 후에? 나라에 지원해 주지 않아요? 바우처 정도? 뭐가 된 거예요? 강사료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방과 후가 처음에 200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우수한 강사를 학원에서 외부에서 강사를 학교로 데려오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학원장, 프랜차이즈, 운영관리가 다 빠졌잖아요.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싸졌다는 거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강사를 쓸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위탁은 뭐예요? 외부에 있는 그 관리자를 중간에 우리가 끼겠다는 거. 학원장, 학원 프랜차이즈 하나를 중간에 낀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통신문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을 누르신 거는 여러분이 방과후로 학원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싸졌어요. 왜 싸졌겠어요? 강사들에게 가야 될 돈을 위탁업체가 가져가니까 싸진 겁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것을 폭력적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강제로. 최저 입찰제다, 이 두 단계 어쩌고저쩌고, 제도가 어쩌고 하면서 깨끗한 공정한 방과후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고서는 싸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니는 방과후 위탁의 구조입니다. 여기 손해라고 되어 있죠. 네. 이익에도 있습니다만 당연히 방과후에 관심이 없으면 위탁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싸지면 최고입니다. 그냥 1시간 아이 그냥 있다가 그냥 돌보다 오는 거지 이 정도로만 방과후를 바라보는 엄마들이 많다면 방과후는 더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들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라 방과후를 바라보는 학교의 시각도 마찬가지고 방과후를 바라보는 엄마들의 시각 또한 그냥 방과후가 교실 빌려줘서 외부에 있는 강사들과 와서 그냥 돈 벌어가는 곳이야. 공교육의 보안? 무슨 얘기야? 라는 시각. 그냥 시간이나 때우는 것, 그냥 취미생활이나 하는 것? 아무런 니즈와 아무런 기대치가 없는 방과후라고 한다면 방과후 위탁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어차피 방과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들 위탁이 들어오든 위탁이 들어오지 않든 관리와 운영은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문성? 뭐가 전문성이 있어요? 방과후 위탁은 뭘 얼마나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습니까? 1000명이 있어도 코디네이터 1명이면 되고요. 200명이 관리해도 코디네이터 1명이면 관리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게 딱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당신의 자녀가 배우는 교재는 대부분 가장 싼 교재이고 당신의 자녀를 가리키는 강사님은 대부분에서 가장 싼 강사를 받고 있는 강사. 이 두 가지가 변하게 됩니다. 방과후 학교의 실리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업무에서, 민원에서 책임 면피입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가 없어 보입니다. 다 이익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책임을 다 넘길 수 있지 정말 한 놈만 때리면 되는 거지 얼마나 일처리 편합니까? 모든 책임을 다 업체에 넘길 수 있으니. 하지만 방과후가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학교 여러분. 방과후 위탁 업체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애쓰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선생님들 다 똑같은 선생님이고 거기서 이제 돈 관리하는 애들만 바뀐 거고 걔네들이 와서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관리하거나 관여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바뀔 건 없습니다만 행복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학교를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교장 하나가, 아니 교장 한 분이 바뀌더니, 아니 교장 밑에 이상한 또 무슨 실장 하나가 오더니 너희들 월급에서 한 20만 원씩 내놔.
그리고 너희 관리할 거야, 전문적으로. 근데 나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나 월급만 줄어. 근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은 한 3월 달에 한 몇 번 오더니 1년 내내 보질 못해. 근데 우리는 돈을 맨날 줘야 돼.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아, 이게 전문적인 관리가 되구나. 정말 위탁 효율적인 게 좋네. 둘째 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학교 여러분들. 방과후 강사의 실리죠. 무경력자가 기회를 줄 수 있다. 옛날엔 그랬었어요. 워낙 이제 경력자들이 안 가니까, 뭐 그런 업체를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경력자들이 이제 위탁업체에 많이 되는데, 얘네들 또 안 뽑습니다. 워낙 줄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력 선생님도 많이 뽑아요. 저희 방사에서도 웬만하면 다 내쫓고 해도 막을 수가 없죠. 하도 많이 이제 공문들이 올라오니까. 강사 얘네들도 눈이 높습니다. 이 업체들도. 그래서 우수한 강사 뽑으려고 노력해요. 성실하고 소양이 있고 자질이 높은 그런 강사님을 모시려고 하죠. 근데 그런 강사님 뭐하러 업체에 있는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늘 강사가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력직이 없으신 분들은 경력을 쌓아야 되고, 또 울며 겨자며 먹기 식으로 또 워낙 수요에 비해서 워낙 이제 강사 공급이 많으니 그래도 뽑습니다. 다 3월 안에 다 그 세팅을 합니다. 위탁 업체가 하는 업무는 강사 채용입니다. 강사를 채용 못해요. 아이들 뭐 접수받고 하는 것들이야 뭐 다 할 수 있는데 돈 관리도 쉽습니다. 문제는 강사를 뽑지 못합니다. 근데 업체들이 학교에 제출할 때 뭐 강사풀이 있다고 얘기하죠. 업체가 무슨 강사풀이 있어요? 네, 강사풀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1년 지나면 연락이나 되겠습니까, 서로가? 네. 물론 잘하는 업체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선생님들 더 잘해주려고 하고 합니다. 저 또한 1년 동안 하면서 정말 잘해보려고, 더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업체들은 업체들대로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여하튼 문제에 있어서는 실리, 손해, 이익은 당연히 강사님들 손해를 따져본다면 강사로 수수료가 문제됩니다. 위탁업체 경비라고 하는 게 거의 20% 정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20%를. 맥스 20% 정도, 뭐 그 이상도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방어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강사료 자체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뭐 수수료를, 경비나 이익을 가져가는 건 둘째치고 최저 입찰제이기 때문에 뭐 75% 이렇게 내는 업체들이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그 업체가 학교가 요구하는 인건비가 80%를 줘야 된다면 80% 정말 채워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낮춰서 내도 됩니다. 당연히 강성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리고 또 하나 더 걱정이 되는 건 올해 만약에 3만원으로 위탁의 예산을 정해요, 학교가. 근데 최저 입찰로 뭐 올해 한 2만 5천원에 누가 들어왔어. 그 학교가 내년에 또다시 공고를 낼 때 지들끼리 죄송합니다. 본인들이 어떠한 그 기준을 할지 모르겠으나 또다시 3만원 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2만 5천원짜리 그런 업체들이 많다면 2만 5천원을 하던가 아니면 2만 8천원으로 하던가 이렇게 기준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또 그거보다 더 낮게, 그럼 2만 4천원, 2만 3천원으로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구도인 거죠.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그러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을 제어할 만한 어떤 규정도 없습니다. 네. 규정이 있을까? 그럽니다. 컨텐츠 업체들의 실리죠. 판매에 따른 이득이 당연히 있겠죠. 특히 저가 업체들, 싸구려, 정말 죄송합니다. 싸구려 만드는 업체들은 정말 좋죠. 어쨌거나 구색은 갖추고 그냥 방과후
교재답게 만들어서 막 4,000원, 3,000원을 팔면서 업체들은 한 15,000원, 15,000원, 13,000원을 팔 수 있게끔 해서 10,000원 남게 만큼 만들어줄 수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위탁업체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단 1,000원이나 더 남는 업체의 교재를 선택합니다. 1,000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저게 더 좋으니까 저거를 선택하겠다는 업체는 물론 있겠죠. 물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저는 작년에 대한민국 가장 비싼 교재를 썼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학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고 학교의 문제이기도 한데 결국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제어하거나 할 방법이 없어요. 컨텐츠 업체들은 당연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위탁의 구조가 있으면 위탁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그들을 잘 보여주려면 저가로 해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데 무조건 후려치는 거죠. 위탁 업체가 보이니까 자기네들이 싫으면 뭐 더 왜 경쟁자 얼마나 더 싸구려 업체들이 많으니까. 컨텐츠 개선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력이 있겠어요? 안 하죠. 차라리 컨텐츠 업체들이 나 위탁하겠다. 그래서 컨텐츠 업체에 위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위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위탁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돈 있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곽강맞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개발하려면 개발비가 더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발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위탁 업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결정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뭐예요? 좋은 질이 아니라니까요. 돈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안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군데는 무조건 돈입니다. 어디 정말 듣지도 못했던 교재?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90년대 있었던 브랜드 교재들이 아직도 시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지는 이 방과 위탁하면서 알았어요. 완전히 학원과나 사교육계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브랜드들이 방과후에서 팔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가 배우고 있다는 거 엄마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조차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교과 개정이 된 지가 언젠데 그런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탁 업체 실행이 돈이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 때문에 하는 업체 있겠죠.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개 업체가 작년에 시연했는데, 올해 뭐 20개, 서울 지역이 늘어나는데, 위탁을 실제 성공하는 데는 20개 업체가 다 하지 않아요. 소수의 몇 개의 업체가 거의 모든 학교를 다 나눠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업체들이 다 뭐 로비를 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뭐 실적이 있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실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 그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육, 뭐, 전문성? 그런 것들은 뭐 그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컴퓨터 팔던 사람들, 기업에서 교전을 로비하던 사람들, 로비하는 영업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방과후 위탁입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시동처 어불성설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최저 입찰제가 도입하기 전에는 강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얻어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비해서도 돈을 받고 강사도 돈을 받았어요. 근데 최저 입찰제가 되면서 어쨌거나 낮은 가격을 써야 되니까 아무리 담합을 하더라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돈을 못 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전략은 강사에서 돈을 벌 생각은 없다. 교재에서 돈을 벌자라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재와 교구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를 교육하거나 복지를 지원하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년하고 그 학교 안 하면 돼요. 어차피 또 다른 데 로비하면 되고 또 다른 데 영업 트라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업체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또 다른 그 학교를 전체 위탁을 계속하거나 막 2년 연속하는 게 쉽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에게 위협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자체 중심의 위탁이 점점 되고 있다고 계속 교육청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위탁을 자기들이 못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분명히 이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나 대한민국 교육은 누가 알겠어요? 뚜껑 열어놔야 하는 거죠. 모릅니다. 그리고 방과후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죠.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과거 2010년, 11년도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다 방과후 위탁 문제로 교장님들 수십 명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막 자회사로 빠져나오고 업체들 어떻게 되고 또 거기 하지만 그 업체들에 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또 방과후 위탁을 하고 있는 이 구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학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 손석희 씨 얘기대로 시청자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방과후 위탁. 업체는 뭘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실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과후 위탁에 관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딱 하나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 경감입니다. 업무 경감. 그런데 외부적으로 학부모에게, 학교가 학부모에게 또는 업체가 학교에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성, 백몇십 가지의 프로그램과 몇백 명의 우수한 강사들과 함께 자기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 몇 년 동안 막 해왔던 실적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쭉쭉쭉 올라갔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지 모르겠고 또 그 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으나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들은 딱 얘기하죠. 우리는 관리업체다.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말라. 우리는 관리를 위탁받았으니 관리대로 한다. 법대로 한다. 계약대로 하자.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얘기합니다. 교재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만두십시오.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교육 없고 단 한 번의 관리 없고 하긴 하죠. 그 발표회 때 하죠. 발표회 때 돈 버는 과목엔 당연히 관심이 있을 거고요. 그 외 과목들에 대해서는 컴플레인이 오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전화 통화할 일도 없고 하죠. 이게 이들의 민낯인데 이것을 학교가 모르느냐?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 부장 선생님, 교감, 교장, 방과후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방과후 위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얘네들이 돌아가는 이 정말 실질적인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학부모들에게 방과후 위탁 도입에 있어서 승인을 받을 때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 업체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돌이켜서 오리엔테이션만 딱 가면 그냥 관리 운영 업체다. 우린 관리 운영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받아서 나가는 선생님들 나가! 이렇게 되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정말 교육업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교육업체일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 중에서는 좀 키워볼까요? 물어보고 점검해보세요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혹여나 이 방송을 나중에 학원위 위원장 또는 학원위 심사를 하셔야 될 분께서 이 방송 한 번이라도 보신다면 꼭 이 7가지, 이거 더 있겠지만 물어보세요.
정말 단 한 번이라도 강사 교육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컨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이나 투자, 협력이 있는가? 당연히 있다고 하겠지만 업체가 정한 교구, 교재, 교육적 가치와 검증, 안정성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있었는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강사의 처우 개선의 노력과 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이 올라가는 노력을 한 여지가 있는가? 정기적인 세미나, 본부장과의 미팅, 불만 접수 등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가? 그 안에, 조직 안에 교수법에 관한 부분을 개발하고 교육 전문가, 그것에 관한 부분을 강사들과 협의하고 또 그것에 관한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또 하나, 스승의 날에 정말 소속생들에게 선물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단 10,000원짜리라도. 도대체 그 회사 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 방송을 우리들끼리만 본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요. 학원이 위원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강사를 제대로 뽑고 그리고 위탁 업체를 뽑기 위해서 네이버나 어디든 서칭을 했을 때 이 방송을 볼 수 있다면 이 점검표를 통해서 선생님들 그 업체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물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 선생님이 더 주려고 하는 데도 있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위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강사들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 학교 담당, 실무, 매니저, 본부장 이름을 달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선생님들은 그럼 뭘 고민하는지, 어떤 것이 가장 지금 아이들과 어려운 부분이고 엄마들과 힘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해결해주고 끊임없이 묻고 해결해주는 게 위탁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교육적인 역할을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요? 어떤 업체가? 하나 업체도 물론 있겠죠. 그것이 중요해요. 학우니 분들, 여러분들, 학교 여러분들, 그리고 업체분들도 이 방송 보신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인력도 없고, 예. 그런 의지도 없고, 그런 업체도 있는 거 압니다. 그럼 위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방과 위탁의 목표는 돈입니다. 이름은 다 달라요. 영리다, 산력동잡이다, 무슨 사단법인이다, 다 돈입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순수하게 정말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제가 실례입니다. 사과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협동조합입니다. 그게 죄는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라도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냥 운영 가능하니까요. 적절하게 벌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돈만 벌려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리를 학교가 모르느냐? 모르겠어요? 이 생리를 왜 모르겠냐고요? 아니 20년 전에도 봤었고 10년 전에도 봤었고 5년 전에도 봤었고 어제도 봤었던 그 사람이 맨날 명함만 바꿔서 오는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십니까? 수강료가 쌓여야 하고 돈은 벌어야 하는 구조예요. 위탁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어떠한 업체든 어떠한 명분을 가졌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그들은 수강료를 낮게 하고 그런데 돈을 남겨야 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피해를 봐야 되는, 그게 여러분 학부모가 돈 내지 않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되는 어떠한 구조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학교가 알면에도 불구하고 간섭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학교는요
방과후에 대해서 잊고 싶어서, 잊어먹고 싶어서 위탁을 하는 거예요. 방과후에 대한 컴플레인, 방과후에 대한 이야기조차 서로조차 만들기 싫어서 방과후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섭할 이유도 없고요. 간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따라 전횡을 해도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 관리가 되든 1년 동안 애 하나 다치지 않고 뭐 컴플레인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민원 제기하거나 학부모가 민원 제기만 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아무런 관심, 이렇게 너무 심한가? 그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 어쨌거나 이 구조는 강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의지가 없는 거죠. 학교는 시스템도 없는 거죠. 교육부도 마찬가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고요. 더 문제도 이거죠. 더 문제. 경쟁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업체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운영 관리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고 하나 없었다. 뭐 사고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사고 났다고 빨간 타지가 붙습니까? 뭐 150개 프로그램이 다 있다? 150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든 거야? 학원들이 만들었지?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온 거지? 선생님 풀이 있다? 선생님 풀이 아니죠. 이전에 있었던 학교들에서 월급 줬었던 선생님의 이력서들을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들 풀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들이 위탁 업체가 콜한다고 오겠어요? 물론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쨌거나 그 업체의 풀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위탁은 또다시 그 학교를 위탁하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선생님들이 그대로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빵꾸가 나게 되면은 아무나 부르는 거죠. 작년에 우리 방세에 정말 빵 터졌었던 글이 하나 있었잖아요. 업체한테 그 이력서를 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학을 가르치라고 연락이 왔다고. 근데 나 자기는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었잖아요. 강사를 쉽게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쟁력의 차별화가 다 없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예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로비하는 거예요. 오로지 로비, 오로지 영업, 네트워크. 이렇게 되니까 방과후가 쉬워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일부 교장 선생님 또 그것에 응답을 하고 계신 분도 일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후 위탁이 너무 쉽고 너무 만만하고 이렇게 전행과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경쟁력이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나가 로비력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바로 방과후에 있어요. 다시 돌이켜보면은 방과후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위탁을 하기 위해서 PT를 할 때 엄마들, 뭐 어제도 일단 엄마들 앉아있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 앉아있고, 뭐 외부의 전문가를 부르는, 그러니까 외부 선생님이죠. 다른 학교 선생님 부르는 학교도 가끔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열이 있지만, 문제는 방과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과후가 실제 위탁이 도대체 뭐가 핵심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차별화하고 그것에 관한 뭐 점수를 받아서 매겨야 되는지에 관한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뭐 본인들이 있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실제 민낯은 관리인데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고, 그러니까 되는 애들만 되는 거. 근데 그 되는 사람들이 과거서부터 계속 학교와 연계되어 있었던 사람들, 정관인 사람들, 개선을 하려고 해도 개선할 수 있는 새
술이 들어갈 새 부대를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새 부대가 만들어졌다 해도 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새 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장표예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강사, 컨텐츠 업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실리적 측면을 다 봤을 때 학교는 뭐 나는 아니야 나는 다 좋아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루저입니다. 모두가 실패자고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이 장표를 꼭 남기고 싶었어요. 오늘 방과 위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모두가 루저냐. 학생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최고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줄 의무가 있고 엄마들은 내 자식을 최고의 교육을 주고 싶은 바람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은 안타깝게 구조상으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 위탁업체. 위탁업체의 태생 자체가 교육이 아닌 운영관리, 유통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건 어제도 했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위탁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위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저의 부족입니다. 저의 부족인데 학생은 최고의 교육이 아닌 최하의 교육과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님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수강료는 낮아집니다. 왜 낮아져요? 세상에 싸고 좋은 게 있다고요? 싸고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주십시오. 싸면 나쁜 겁니다. 최악의 교재와 최악의 서비스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업체? 저가 업체는 낫겠죠. 저가 업체가 또 투자를 할까요? 그리고 고가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나올까요? 수많은 브랜드 업체들이 방과후 시장에 들어왔다가 다 철수를 했습니다. 요즘 또 몇몇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위탁 업체들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네. 위탁 업체들 등살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컨텐츠 업체들이. 물론 또 여기에 적응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위탁 업체들의 등살에. 또 개인 강사대로 저희 방사회가 좀 있으면 저희가 쇼핑몰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쇼핑몰을 저희가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방과후 교재를 어디서 뭘 어떻게 구하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업체들도 팔 방법도 없고 결국 위탁업체 지사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지사는 결국 또 성추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위탁업체는 끊임없이 돈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강사는 뭔가요? 이유 없는 처우 예약이죠. 교육자로서의 최소한의 자존감도 없어지는 거죠. 학교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방과후를 공교육의 보완, 지역 특기 적성이라고 하는 학교가 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한 또 다른 한 축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아요. 방과후 위탁은 방과후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방과후를 포기하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시각이 방과후를 정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을 주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만난 교장 선생님들의 열은 다 압니다. 똑같은 말씀 주세요. 이건 뭐야 이 제도가 방과후 망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야 방과후 위탁을 하세요. 그래서 방과후 위탁 안 하려고 하시는 교수님도 사실 있으세요. 정말로. 정말 깨끗한 가슴을 가지시고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방과후 해봤더니 안 되더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선생님도 할지 못하고 애들 안 된다.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이름을 막 적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훌륭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방과후를 위탁하는 건 교장 선생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위탁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방과 후 위탁은 교육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관리를 맡기는 것 뿐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방과 후 담당 교사의 역할, 두 사람의 역할을 업체한테 그냥 주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방과 후 코디네이터 월급 60, 50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용비 다 받아가시고, 물론 안 받아가시는 교사님도 계십니다만, 근데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몇십 배를 줍니다. 이익으로, 경비로 몇십 배를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학부모에게 나오는 돈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에게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 이것은 폭력이잖아요. 이것은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부모님이 생각하는 방과후 위탁은 교육의 전문성이 아니라 관리를 그냥 위탁하는 겁니다. 그냥 방과후를 그냥 하도급 줬다고, 관리 업체로 하도급 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도급에 관한 효율성으로 여러분이 내는 돈이 낮아졌으나,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싸구려 교사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받는 강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지도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교재도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 똑같아요. 예, 그거는 업체가 돈을 뺄 그 과목이 아니어서인 거고요. 네, 바뀌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가 그 컨텐츠 업체가 위탁 업체에 대해 돈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업체가 원하는 대로. 네. 위탁 제도도 문제입니다. 근데 위탁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탁 자체를 아예 없애던가 하지, 제도 자체,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지는 이제 뭐 당분간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최저나 뭐 2단계나. 예. 근데 결국 위탁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본다면, 개선에 관한 부분을 고민해 보려고 한다면, 교육의 관점으로 보자고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주체가 다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겠다. 위탁 제도가, 교육부는, 교육청은 바꾸지 않더라도 그들이 바꿀 생각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면 그래도 걔네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강사와 학교의 니즈는 딱 이러합니다. 그쵸? 방과후에 대해서는 좋은 거죠. 좋은 컨텐츠, 재미있는 수업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강사들은 적정 보상입니다. 내가 가르친 만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존감 회복.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자존감 회복하면 되는 거죠.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정말 가르친 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주고 지식을 주면서 인정받고, 그리고 적정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학부모, 저렴하고 좋은 교육 하시면 원하시는 거잖아요. 안전 관리하면 되고요. 학교, 업무 경감하고 활성화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사실 방과가 왜 왔겠어요? 사실 이 학교의 업무 경감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관한 솔루션은 7가지를 제가 제시를 합니다. 제일 좋은 걸 위탁하지 마십시오. 위탁은 모든 방과, 아까 계속 말씀, 위탁은 학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 경감은 되죠. 하지만 교육은 포기하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위탁이 아니라 포기라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 입장이라면 그 학교 다니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네. 어떠한 우수한 강사, 어떠한 좋은 강사가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겠어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 공동체, 학부모에게 완전히 이관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단계 최저 이것들이 서울에 도입되고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는 거는 바로 이 업체들과의 로비의 문제, 선정의 문제가 워낙 말이 많기, 당연히 지금 이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쟁력이 없어요. 차별성이 없으니까 맨날 로비. 그러니까 이 구설수와 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해결하는 그림을 그리는 시스템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2단계다 최저 입체가 들어왔는데, 말씀드렸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공고히 되는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위탁을 어차피 하실 거고 이 위탁제를 당장 바꾸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위탁의 결정을 외부에 맡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찜찜하시면, 그리고 그렇게 청렴하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업무 경감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내 밑에 있는 선생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정말 학부모위원회한테 모든 결정을 다 맡기셔. 거치나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얘기는 선수끼리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아예 맡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예 외부에. 네. 권한 책임 아니면 업무 경감이 그렇게 심하시다면 코디네이터가 아니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실무사를 두릅니다. 교무 실무사 같은 거 두시자는 것처럼 방과 후 전담 실무사를 두어서 책임과 권한을 아예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방과 후 담당 선생님의 역할만큼의 어떤 책임, 권한까지는 못 갖겠지만 책임을 가져서 업무를 경감하는 건 어떤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강사들 정말 위탁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영관리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라 가르치는 강사들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있는, 정말 강사들이 있는 단체를 만드세요. 아니, 그들에게 주세요. 노원에서 좀 마을학교가 있고 마을학교에 강사를 뽑고 있는데 오늘도 막 나오더라고요. 강사 모집하는 게. 노원구청에 뭐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 선생들끼리 협동조합을 꾸려보면 어떡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경력 있는 선생들끼리 모아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풀을 만들어내고 그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받으면 되는 것들, 또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를 본인들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 경감, 본인이 원하는 업무 경감도 돼, 지자체 지원도 받아, 교장 선생님도 괜히 찜찜한 생각 받을 생각도 없어. 모두가 해피할 수 있잖아요. 외부에 맡기는 것.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전문가는 그들이지 업체가 무슨 전문가겠어요. 정말 가르치는 사람이 전문가죠. 그 사람들이 하면 되거든요. 비전문.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외부에 맡겨진다면 전문가 집단을 만드세요. 전문가 집단을 만드셔서 사회 단체가 됐든 사회적 뭐가 됐든 그 지역 내에 있는 우수한 방과후 강사, 특히 저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위원회든 뭐를 만들어서 거기서 강사 선발 기준을 세우고, 또 이 동네에서는 뭐가 정말 좀 이렇게 집중해야 될 과목인지, 또 어떤 과목이 더 트렌드한지,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교재가 좋은, 컨텐츠가 좋은지를 우리가 선발하고 기준을 세워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에 관한 노력이 필요해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컨텐츠 업체를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께서. 컨텐츠 업체를 누가 발굴하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 방과후 구조는요, 위탁 업체가 아니에요. 학원들이 발굴한다. 학원들이. 자격증을 팔아야 되니까. 옛날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재단을 만들겠다, 조희연 씨 이런 분들, 지금 공약이
제 정확한 기억이 그럴 것 같아요. 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늘 공약만 세우지 마시고요. 이번에 대선에 나오신 분이 방과후와 관련된 부분이 있네요. 교육부를 없앤다 있든다. 네, 그건 모르겠고 공약만 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공약 세울 때 그 주변에 있는 몇몇 그 사회 운동하시는 분들끼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분야별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방과후에서는 컨텐츠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대학에 일부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국창의재단인가? 뭐 거기서도 조사를 한 걸로 있는데 조사하고 끝이에요. 뭐 어떻게 피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텐츠 자체를 이끌고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방향 키를 잡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막 그 위탁뿐만 아니라 방과후 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다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늘 얘기하죠.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방과후가.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 교구 성분과 안전도 검사를 방과후 위탁 하실 거면 여기서부터 하십시오. 위탁 그렇게 하고 싶으시고 방과후 위탁이 된다면 방과후 업체들이 방과후 위탁 업체들이 쓰고 있는 그 교재와 교구에 들어있는 성분 분석 안전도 검사서부터 본인들이 그러면 그 역할이라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위탁하지 마세요. 하고자 하신다면 지역에 있는 전문가에게 선발서부터 채용, 운영까지 맡기시던가 아니면 정말 학원이 위원들에게 모든 걸 일임하시던가 그래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실무, 그렇게 업무 경감이 부담스러우시다고 한다면 위탁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방과후 실무사를 두는 거죠. 그 대신 방과후 강사들이 코디네이터 비용보다는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수용비를 내더라도 위탁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방과후 강사들한테는 더 유리합니다. 네, 그것을 양해해야 된다고 방과후 강사들이 우리들은. 그리고 컨텐츠가 위탁을 하시라고 할 거라면 컨텐츠 개발, 컨텐츠 검사의 역할이라도 본인들이 하십시오. 방과후를 단지 정말 외부 강사 들여가지고 아이들 엄마들 돈 받아서 그냥 공간 내주는 거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위탁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바뀌어져야 될 것에 관한 부분은 교장, 교과서 다 알고 있다고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교장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 최저 입찰제와 2단계 입찰제가 뭐 어떤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강사 입봉기, 인건비 이하로 입찰을 다 떨어뜨려야 된다. 본인들이 얘기하세요. 근데 되잖아. 이게 뭐야. 자격 박탈돼야 됩니다. 80% 학교가 인건비 확약하는데 75% 내는 업체들. 왜 이런 업체가 되죠? 두 번째, 가격 입찰의 대상을 업체 경비 이익분으로 한정하십시오. 그러면 편하지 않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입찰을 할 때 어떻게 입찰하느냐 하면 수강료, 강사료를 가지고 입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이 뭐 학교가 10개 과목인데 못해봤죠. 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아이들이 몇 명 되는데 거의 곱하기 수강료까지 해서 5천만 원 예산이 딱 정했어. 거기에 80%는 선생님들 줘야 돼 라고 제안을 했어. 근데 그 제안 자체가 웃기다고요. 왜냐면 얘네들의 역할, 위탁의 업체의 역할은 티칭에 없어요. 까놓고 얘기하자고 아까 얘기했죠. 어차피 80%를 강사를 줘야 된다면 그것에 관한 부분을 얼마를 하느냐, 얘네들한테 그것을 물을 필요 없으시고요. 나머지 20%를 어떻게 몇 퍼센트를 내가 베팅할 거냐만 결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나
위탁 업체나 교육부에 있는 분들, 교육청에 있는 분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페어한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이 강사로까지도 입찰을 하냐는 거죠. 예. 이 사람들과 계약을 하니까, 사인을 하니까, 그건 무관한 일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강사료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한다면, 그러니까 입찰할 때,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선생님들 정말 3만원을 주고 싶다면 3만원에 플러스 알파를 학부모한테 거두십시오. 저 말 같지도 않게 위탁하게 되면 더 싸진다는 그런 거짓말로 해서 더 자꾸 싸게 만드는 정말 그런 비인간적인 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본인들이 3만원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면 3만원에다가 더 관리비가 나갑니다라고 학부모들에게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여러분들은 이 업체에게 입찰을 요구할 때 3만원에 관한 부분을 입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알파, 관리 운영비를 얼마 받을까에 관한 부분만 요구하시라고요. 그 안에 코디네이터 비용 얼마, 무슨 비용 얼마 해가지고 제안을 받으시면 강사도 컴플레인 하지 않습니다. 이 프레임이 왜 가능하냐? 이 프레임을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과후는 싸다고, 위탁하면 싸진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거짓말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싸질 수가 있어요? 2005년, 다시 한번 자꾸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죄송한데, 2006년도에 15,000원, 12,000원 해가지고, 정말 대학교 시간 강사보다 더 그만큼의 돈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사교육보다 싸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우수한 강사가 온 건 뭐예요? 중간에 학원장도 없어졌고 프랜차이즈 피 없어졌고 운영관리가 없어졌고 정말 직거래가 됐기 때문에 강사도 만족, 학부모도 만족.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2006년 전후로 지금 학교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러고 있으신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게 어떻게 싸져요? 그게 왜 싸지죠?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5,000원짜리, 17,000원짜리 강사까지 내려놔야 여러분들은 이제 제 말을 믿는 건가요? 지역 중심과 강사 중심 기반의 조합에게 우선권을 주십시오. 정말 위탁을 해야 되고 당신의 자녀가 노원에 있는데 노원에 있는 내 자식을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 동네 분위기를 잘 알고 이 동네에서 자라온 정말 그런 선생님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논리라고 한다면 그렇게 관리 잘하고 그렇게 전문성 있고 그렇게 애착 있고 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을 써야지. 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디 불러다가 단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 돈을 주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학교 여러분들, 학부모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학부모님들. 어차피 교재 교구로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그쵸? 우수한 교재 교구는 선정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위탁제도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 이거는 아마 교장 선생님이 이것까지도 고민을 못 하실 거예요. 다 아십니다. 교장 선생님들 다. 이 위탁 업체들이 다 교재, 교구비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근데, 우수한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학교가 업무 경감이 되기 때문에, 좋다. 나는 위너다. 우수한 교사, 우수한 강사, 우수한 교사, 우수한 강사, 우수한 콘텐츠가 없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왜 와요? 방과후가 포기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업무 하나가 줄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교육적으로서 책임감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방과후만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정 안 하시더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시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교육업에서 한 15년을 있었는데 특기적성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150가지의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교육 채널은 방과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그 편함 때문에, 그냥 전관의 요청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다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도, 아까 말했죠. 제도를 교육청이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너무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사료가 주는 건데, 강사료 손대지 말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탁은 더 비싸다, 뭐 본인들이 전문적이다, 뭐다 한다며. 그럼 더 돈을 줘야지. 전문적인 업체가 관리하는데 왜 싸죠? 사람이 들고, 아니 사람이랑 더 붙으면 어떻게 싸줘? 더 그게 말이 돼. 더 비싸줘야지. 강사료를 건드지 말기만 하면 돼요. 교육청 여러분들 제발 좀. 이미 죄송하지만 모든 업체는요, 위탁 업체는 이미 이 제도를 너무 익숙합니다. 이 익숙하다는 얘기가 뭔지는 시청자의 몫으로 두겠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돼요. 위탁이 그나마 진행되려면, 물론 실험적으로 서울에서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선발 기준과 교구 선택의 기준의 선정이에요. 이것이 지금 몇 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누구도 얘기 안 하죠. 뭐 학교 자랑이니까. 학교장 자랑인데 난 뭐 보기만 해도 알아. 물론 뭐 그런 분도 계시고요. 정말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도 있으십니다. 저희 방세아 TV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저 기억 안 납니다만, 뭐 따로 밥도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뭐 어떻게 지내냐, 정말 딸처럼, 정말 일반 선생님처럼 정말 인정해 주시면서 컴플레인트 들어주시는 정말 그 훌륭한 선생님도 계세요. 방과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방과후 선생님에게 밥을 사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든 선생님으로서 역할하는 자기 아이들 앞에 쓰는 사람을 존중해야 그 선생님이 자기 아이들, 자기 학생들도 존중할 수 있다는 생각하신 교장이라고 한다면, 진짜 전 제 자신을 보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올바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과후에 대한 시각을 둘째치고, 방과후 좋아하든 나쁘든, 일이 많아서 싫든 나쁘든 그건 모르겠고, 방과후 강사님들이 어쨌거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행복하고 존중받고 자존감을 받고, 그리고 가르치는 만큼 받아가고,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시간당 3만원 받는데, 아이들 3만원 받는데, 이 선생님이 2만원 받는다면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제도는 어쨌거나 금방 없어질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것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관심 없어? 뭐 어떻게든 뭐 되겠지 뭐 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면 이 제도는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관한 부분을 제대로 고치려고 또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지금 지자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자체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개선했습니다. 기준선을 좀 10년이 지났지만, 방과후 10년이 됐지만,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을 고민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강사 선발, 컨텐츠 선발, 컨텐츠의 어떤 사양과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교육청이 안 한다면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도 방과후를 본격적으로 하시기 전에 꼭 만드셔야 된다는 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학교 업무 경감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꼭 위탁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지만 방과후 전담 실무사를 두시고,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장무만 하는 코디네이터가 아니라 조금 더 권한과 책임을 두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분을 두시면 어떨까? 근데 그에 대한 비용이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차라리 그런 것에 관한 부분은 방과후 수용비를 어차피 수용비에 관한 차원으로 더 내시게끔 하는 게 어떨까?
또 그것에 된다면 강사들도 수긍하는 것이 어떨까? 왜? 위탁 업체가 와서 여러분한테 돈 받아가는 것보다 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의 전산화입니다. 실제 업무의 전산화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한 번 또 더 찾아가고 뭐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선생님이 더 필요한 거 압니다. 방과 후에 실제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 오프라인상에서 불러주는 그 두세 시간 동안에 관리에 관한 부분이 너무 힘든 건데, 그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위탁 업체에 맡기는 게 좋겠다. 또 걔네들은 또 자기는 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모두 좀 협력해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정말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 방사에 정말 경험을 한번 쌓고 싶어하는 많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원봉사는 어렵겠지만 시비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가서 한 번 정도 방과 전체로 돌아가는 부분에 보고 검토해 볼 수 있는 선생님들, 아니 그렇게 관리하고 보조교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업무 전산화가 필요합니다. 업무의 전산화가 네, 하지만 옛날부터 했었던 얘기였었죠. 네, 참 일단 뭐 현실성 없는 얘기는 빨리 넘어가고요. 마지막입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검증돼야 됩니다. 컨텐츠는. 근데 컨텐츠 자체가 검증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이거는 위탁이다 위탁이 아니다를 떠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탁을 안 하면 좋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제도를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만약 지자체를 넘긴다고 한다면 강사 선발 기준과 컨텐츠 선발 기준을 만들어라는 얘기의 마지막, 그 컨텐츠 선발 기준을 만들어라는 얘기를, 바로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선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려워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자체 분들이 이 뭐 방송을 보실 많은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많이 하나 보신다면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네, 고민해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14명에서 했는데,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위탁은 그 제도적으로 또는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 위탁을 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들이 악의를 갖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사업으로 이 위탁 방과후 학교가 운영되는 그 순간서부터 방과후는 좋은 강사, 좋은 교재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방과후는 싸고 좋은 교육이라고 우리 모두가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싸고 좋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강사와 학부모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교육 당국, 여러분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 경감, 전문성,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회귀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싸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깨지 못하니 업체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나올 구성은 없고, 결국은 뭐예요? 싼 교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강사에게 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해서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강사를 아마 거의 100%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도 위탁이 들어오면 강사료가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봉창 또 정말 나름 맑은 날에 벼락 치는 소리냐. 바로 최저 입찰제. 싸게 해야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강사가 얼마를 벌든 뭔가 관심 있겠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됐고, 더 낮아질 것이
물론 안 그런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너무 걱정됩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첫 번째, 위탁하지 마십시오. 업무 경감이 그렇게 힘드신다면 방과 후 전담 실무사를 두거나 행정을 전산화하거나 아니면 보조교사 제도를 더 도입하셔서 관리 보조만 하시는, 아이들 안전관리 그리고 이런 관리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활용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학부모도 조금 더 내야 되는 거고, 돈을, 그리고 강사들도 수용비를 조금 더 내야 하는 것, 거기서 절충을 찾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정말 굳이 위탁을 하고자 한다면 지자체의 그 기관을, 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넘기십시오. 예. 교사 선생님도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지자체는 강사 선발 기준과 컨텐츠 선발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방과후를 해결하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탁을 해결하시는 부분을 생각해요. 그리고 혹여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인건비 밑으로 써내는 업체는 무조건 탈락.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줘야 될 돈에서 경비를 빼지 마십시오. 3만 원을 줘야 된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셨다면 3만 원 그냥 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알파 경비를 얼마나 더 원하냐고 차라리 업체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차피 관리하는 업체인데 코디네이터 하는 업체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걸 알면서 왜 강사로의 업체가 손을 댈 수 있게끔 하고 강사의 위탁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강사료가 낮춰지는 이 제도를 왜 학교가 인용하고 또 인정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방과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아, 그런 의도인가요? 그런 의도는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투명하게 만들려고,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은 이미 이 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잔소리가 심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긴 시간, 1시간 동안 또 한참 떠들었는데요. 이 나라의 교육이, 세상은 좀 더럽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힘들지만, 단 한 곳이라도 정말 깨끗해지려고 하는 자정 노력을 하면, 그게 더군다나 내 자녀를 가르치고, 내 아이가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라면, 전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또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몇 분이 함께 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아유, 끝까지 10분 정도 남아있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 내일이나 아마 이 동영상을 올릴 거고, 또 많은 분한테 알려주세요. 엄마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봐야 돼요. 네,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해 보자고요. 세상을 좀 더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쉬고요. 4월서부터는 제가 교수법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맨날 저한테 이 책 써라는 얘기를 했는데, 주제넘게 무슨 책을 쓰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책이라기보단 교환, 방과 입문집, 이거를 만들어 보려 해요. 네, 만들어 봐서, 어쨌거나 온라인에 뭐 알잖아요. 우리 카페에 맨날 올려도 똑같은 질문 또. 그러니까, 자, 책을 교환을 만들어서, 네, 물론 돈 주고 팔 겁니다. 네. 실제 제일 어려워하는 이력서 쓰기, 자소 쓰기, 제안서 쓰기, 연가 프로그램 쓰기, 차시로 프로그램 쓰기, 이런 것들은 예시성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어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하고, 그것들의 베이스는 이
방송에 있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책을 쓸 거고요. 4월 달에는 오프라인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2013년, 2014, 15년도 두 해 동안 사실 열심히 했었는데, 작년에도 좀 했었는데, 이력서 한참 쓸 때, 바쁘니까 못하겠어요. 예, 바쁘기도 하고, 막, 한때 좀, 힘들어요. 제가 뭐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별로 이렇게, 안 믿겠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해서, 선생님들의 연간 프로그램 계획서, 이력서, 자소서 쓰는, 제안서 쓰는 것만이라도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못하세요. 네, 또 못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4월서부터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모으고 싶어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오픈해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풀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료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런 소식을 여러분과 또 공유합니다. 또 내리면 또 이제 그 주말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 하면 우리 매니저가 이런 얘기 자꾸 시사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꼭 안정적으로 정말 꼭 그 세월호가 인양되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좋은 밤, 좋은 꿈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고요. 예,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